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소하게 읽어드리는 소소책방의 행복한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잠깐 맨 책 앞표지에 있는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도티,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이고요. 저자는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다. 자존감 없는 아이였던 그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마술을 연습할 때뿐이다. 하지만 12살 되던 어느 여름날 그는 동네 마술 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눈속임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바로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하여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는 큰 초에 불을 붙이더니 사무실 중앙의 TV장 같은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보는 초였다. 초는 붉은 색깔의 기다란 유리 실린더 안에 들어있었다. 실린더 바깥은 갈색과 오렌지색 소용돌이 무늬가 둘러싸고 있었다. 실린더 안의 초는 흰색으로 유리 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소용돌이 무늬 때문인지 마치 촛불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루스는 방 안의 불을 다 껐다. 그래서 평소보다 매우 어둑하고 좀 더 신비한 분위기가 났다. 이게 무슨 향이죠? 루스에게 물었다. 샌달우드 향이란다. 꿈을 꾸기에 좋은 향이지. 심령회를 하려는 건가? 혹시 루스가 심령회에 쓸 전개판을 들고 나왔나? 또다시 마술을 배우는 첫날이 된 것처럼 나는 흥분되면서도 초조했다. 여기 앉으렴. 루스는 미소를 짓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이 마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루스는 잘 알고 있었다. 루스도 맞은편에 앉아서 몇 분 동안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짐, 내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언지 말해보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돈을 원했다. 다시는 무엇도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원할 때면 언제나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사람들이 내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고 나를 진지하게 대해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엄마가 절대 우울해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렴. 나는 그걸 큰 소리로 말하기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말을 꺼냈다. 저는 많은 돈을 원해요. 루스는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원하니? 구체적으로 말해보렴. 이 모든 일이 실현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충분한 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루스는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짐, 내가 말하는 충분한 돈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크게 말해야 한단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학교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은색 포르쉐 타르가를 몰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다. 분명 이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았다. 아주 멋져 보였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맹세했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했던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 친구가 생각났다. 큰 풀장과 테니스장, 엄청난 후원이 있는 대저택처럼 거대한 집이었다. 다이아몬드 박힌 금색 롤렉스 시계를 탁자 위에 풀어놓고 풀장 옆에 누워있던 친구 아버지 모습이 기억났다. 내가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더니 한번 차보라고 말해주었다. 시계는 너무 무거웠다. 순금이라고 했다. 나는 무례한 질문인 줄도 모르고 그 시계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6,000라고 말했다. $6,000면은 대략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대략 72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순금인데 720만 원밖에 안 하나?
그건 모르겠네요. 1968년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시계 하나에 쓸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 아저씨 같은 시계를 사겠노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뒤에 영화 환상의 섬을 보고 나서 나만의 섬을 갖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허락하곤 했다. 내 뻐드렁니를 고쳐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걸로 놀리지 않기를. 그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TV에서 보았던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고 싶었다. 아주 부자가 되어 내 이름이 딴 곳에 여러 군데 생기기를 바랐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괜찮아지는 것. 많이요. 내가 원하는 걸 전부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한 후에도 루스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금세 다시 물었다. 충분한 게 대체 얼마나 될까? 200만 달러로 말할까? 그러면 내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100만 달러요. 그러면 충분한 돈이죠. 여기서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1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루스는 나한테 눈을 감으라고 말했다.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했다. 생각이 담긴 머리를 비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방식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너 자신이 내가 말했던 대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렴. 내 머릿속에서 그 100만 달러를 보려무나. 처음에 나는 그저 돈이 꽉 찬 방을 보았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지폐다발이 쌓이고 쌓여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루스가 물어보기에 그런 방의 이미지를 말해주었다. 짐, 너한테 그 돈을 보라는 뜻이 아니란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마치 그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내 모습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너 자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하나는 마치 내가 너 자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눈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 네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해 보려무나. 100만 짱자의 눈으로 세상을 그려봐. 내가 이미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봐. 정확하게 뭐가 보이니?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미래를 상상하려고 애썼다. 포르쉐 911 타르가가 보였다. 물론 은색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그릴 수가 없었다. 내가 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멀리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았다. 성처럼 커다란 저택도 보았다. 하지만 루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내 것인 양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잘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내가 보고 있는 영화 같았다. 실은 몇 초 이상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루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포르쉐 911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차 안에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습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단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직접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포르쉐를 볼 수가 있게 될 거야. 그 순간 가죽 핸들을 쥔 내 손의 느낌이 어떠한지도 생각해보렴. 차에서 어떤 향이 나니? 차 소리는 어때? 속도계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도 느껴보고. 바깥 풍경은 어때? 낮일까 밤일까? 이 차를 운전할 때 내 몸은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런 걸 전부 상상해야 한다고요? 할 게 많지. 하지만 그게 비결이야. 이미 내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려야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가 있어. 그게 항상 그렇게 쉽고도 어려운 거야. 이번 여름 내가 여기 랭카스터로 오는 모습을 상상했었단다.
이 가게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 태양이 저 유리에 어떻게 비치는지도 그림 그릴 수 있었지. 닐의 손을 잡는 내 손도 보았어.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나한테 말을 거는 모습도 보았단다. 이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그려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어. 내 여행이 계획되기 훨씬 전에는 내가 어떻게 랭카스터로 오게 될지 몰랐지만 내가 올 여름에 랭카스터에서 지내게 되리라는 걸 믿었단다.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이곳에 와 있었어. 저를 보셨다고요? 내가 물었다.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때는 그 아이가 내 손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이미 밝혀졌듯이 나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너였단다. 자, 짐. 내가 보다시피 이 여행을 상상하기도 전에 나는 마음을 열었었어. 마음을 열고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가 있는 상상을 한 거지. 그 다음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일은 정확히 일어나기로 예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단다. 왜 이번 여름을 너랑 같이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 하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손자랑 올 여름을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짐, 옛말에도 있지 않니? 준비된 학생에게 준비된 선생이 나타난다고. 너는 이미 준비된 학생이었던 거야. 나는 루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이 대화를 하고 45년 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나와 여름을 보낸 그 다음 해인 1969년에 루스는 랭커스터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레이크 이사벨라에서 손자 커티스와 함께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루스는 자신만의 마술을 펼쳤다. 그리고 나처럼 아마 그때 비로소 손자 커티스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루스는 그날 집으로 가는 나를 배웅하면서 이미 가르쳐 주었던 3가지 마술을 연습하고 특히 내 마음을 여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했다. 내가 원하는 10가지를 써보면 좋겠구나.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고 그런 다음 그걸 내일 가져와 보려무나. 10가지 소원이 아니라 3가지 소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짐,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소원을 가져도 돼. 하지만 우선 10가지로 시작하고 그걸 내일 가져오렴. 루스가 손으로 써보는 과제를 내준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루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보았다. 1.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2. 크리스랑 계속 데이트하기. 3. 대학 가기. 4. 의사 되기. 5. 100만 달러. 6. 롤렉스 시계. 7. 포르쉐. 8. 저택. 9. 섬. 10. 성공. 다음날 루스에게 이 목록을 전해주었다. 루스는 쭉 읽어 내려갔다. 루스의 반응은 이것뿐이었다. 왜요? 나는 물었다. 짐, 이 목록을 만들기 전에 확실히 마음을 열었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루스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루스가 가르쳐준 것 중에 유독 그 부분만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법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루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뒤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 목록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이제 겨우 엿새뿐이었다. 지금 이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 시간상 이게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띄엄띄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서 이번 여름에 루스가 말해주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써놓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특별한 걸 모아둔 상자에서 공책을 꺼냈다. 빈 페이지를 찾아 맨 위에 루스의 마술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 몸의 긴장 풀기, 머리 비우기, 마음 열기, 의도 정하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다. 루스의 말 중에 기억나는 건 죄다 적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도 다 적어 두었다. 가장자리 여백에 메모도 했다. 뭐든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10가지 목록을 그 공책에도 그대로 옮겼다. 그 목록의 첫 소망을 읽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루스가 이 마지막 마술에 대해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다. 루스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떠올리고 거듭 내 의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선명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전에도 우리 가족은 쫓겨난 적이 있었다. 경찰이 와서 엄마한테 퇴거 통보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집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거리에 내던졌다. 나는 이걸 계속 상상하기 싫었다. 머릿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상상하지? 이웃과 친구들도 모두 우리가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달리 갈 데가 없다. 우리는 노숙자 쉼터로 인도되고 우리 집 가재도구는 전부 쓰레기장으로 가게 된다. 머릿속에서라도 그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정말이지 너무 아픈 경험이었다. 루스가 말해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반대를 상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주에 남은 기간 매일, 심지어 루스와 함께 있을 때도 몇 시간이고 우리 가족이 그대로 우리 집에 사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우리가 월세를 내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 머릿속에서 뿌연 창을 깨끗이 닦았다. 때로는 여전히 경찰관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정말이지 끔찍한 노크 소리였다. 시끄럽고 거칠어서 못 들은 척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소리. 나는 그 노크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았다. 게다가 매월 첫날 월세 내는 날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다. 루스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나는 결국 집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두 개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싸움을 벌였지만 나는 날마다 뿌연 창을 더욱더 깨끗이 닦으면서 엄마가 월세를 내는 모습과 우리가 이 집에 그대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월세를 냈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다. 루스와 나는 그 주에는 매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연습했다. 루스는 계속 나 자신을 의사로 그림 그려보라고 했는데 나는 집으로 가서 월세를 이미 지급한 모습을 그려보려고 연습하곤 했다. 아빠는 오래전에 해준 일에서 돈이 조금 나올 것 같다고 말해주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허구한 날 듣던 이야기였다. 집에서 쫓겨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힘으로 그 상황에 맞서 싸웠다. 내가 가진 유일한 힘은 루스의 마술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루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루스는 오랫동안 나를 안아주었다. 짐, 내가 자랑스럽구나. 루스, 고맙습니다. 저한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자니 어색했다. 더 의미 있고 거창한 장면이 연출되어야 했었는데 일은 손님하고 같이 있어서 겨우 손을 흔들어주는 정도였다. 루스는 닐이 가게 문을 닫고 공항에 데려다 줄 때까지 가게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게 다였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내 방 안에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나는 줄곧 루스가 여기를 떠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이었다. 노크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성이 나서 우격다짐으로 고집을 피우는 듯한 소리였다. 속이 울렁거렸다. 가슴 안쪽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바닥에 두 발이 딱 붙어버린 것만 같았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는 방에 누워있고 아빠와 형은 집에 없었다. 별 수 없이 내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했다.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집 앞에 보안관 대리의 순찰차와 현관 앞에 보안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문을 열자 그 남자는 나를 보더니 아버지가 있는지 물었다.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진작 돈을 갚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이 봉투를 아버지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고도 전해주세요. 그 남자는 봉투를 건네주고는 가버렸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 보았다. 봉투 앞면에는 이름과 주소가 있었다. 뒤집어 보았다. 봉투를 봉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봉투 입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 돈이 보였다. 많고도 많은 돈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봉투를 주었다. 엄마는 봉투를 열더니 찬찬히 돈을 세었다. 앞으로 3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고 거기다가 공과금도 좀 내고 먹을거리까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마술이 통했던 것이다. 정말로 그 마술이 효과가 있었어. 저 나갔다 올게요. 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최대한 빨리 마술 가게로 갔다. 루스는 일과 함께 그때 막 가게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루스! 루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두 사람은 인도 위에 멈춰섰다. 다시 돌아와줘서 반가워. 닐이 말했다. 실은 아까 이걸 너한테 주려고 했었어. 그는 가게에서 가방 하나를 가져오더니 나한테 건네주었다. 여기 우리 엄마가 계시지 않아도 언제든 와도 돼. 아무 때나.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닐은 루스가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루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루스, 그 마술이 진짜로 통했어요.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마술 말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루스는 두 팔로 나를 감싸더니 자전거에 앉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알고 있단다 짐. 그렇고 말고. 루스는 한 걸음 물러나더니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이제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니? 내 안에 가진 너의 힘 말이야. 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너를 가르치게 되었던 거야. 우리 각자는 내면에 그 힘을 갖고 있단다. 그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기억하렴. 너한테 가르쳐준 그 마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강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려무나 짐.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너의 생각이야. 다만 내가 직접 현실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너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나는 루스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루스가 해주었던 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해하기는커녕 그 앞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나중에 내 삶에서 진실로 그것을 이해하는 때가 오지만 그 전까지 나는 루스가 말했던 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수중에서 그런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철저히 겪어야만 했다. 내가 바로 루스가 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네, 오늘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